이야기를 할 얘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연, 그 코리안 드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단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이걸 창설하고 이걸 주도하고 계신 분이 만든 비전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문현진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 문현진 박사가 누구냐면요, 문선명 총재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통일교 단체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운동을 동참하려고 하는데 이 통일교하고 관련 있는 단체라면 이거 깨름직해서는 여기 참여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저희 단체는 통일교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문현진 박사가 문선명 총재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선진 박사가 이 코리안 드림 책을 써놓고 맨 앞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을 평생을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선친 문선명 총재께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코리안 드림, 아까 강의의 코리안 드림이 바로 선친되는 문선명 총재의 꿈이기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게 되면 뭐냐면, 이 코리안 드림은 문현진 박사 자신의 꿈이기도 하지만 이 꿈은 자기 선친 문선명 총재로부터 상속받은 그 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문현진 박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코리안 드림을 썼고 또 이 통일천사 운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문선명 총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통일교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강의를 마음 놓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탄생했던 해가 1920년입니다. 1920년,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20세기 초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사상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문선명 총재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거는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냐? 이 공산주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기초로 해서 유물 변증법이라는 철학 체계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변증법적으로. 그냥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하나의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계,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공산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계급을 없애야 된다,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평화적으로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무신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만히 보게 되면 증오와 미움의 철학을 심어주는 그런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혐오감, 이거를 심어주는 철학이 바로 공산주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공산주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적 소유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냐면은, 사유재산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죠? 사유재산이 있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평등한 세상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유재산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까? 아버지들이 돈 벌면 누구의 돈 버는 겁니까? 남편들이 나가 돈 벌면 자식이 가정을 위해 돈을 벌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가정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돈이 모이면 그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해요? 자식들에게 상속하잖아요. 그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부의 대물림 상속은 아주 악한 걸로 봤습니다, 공산주의는. 왜? 이것에 의해서 계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사적 소유 사유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 유토피아 시대는 실현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 사상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 가정을 파괴하자, 가정을 반대한다 이렇게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든 철학이 뭐냐면 성해방, 성혁명이론입니다. 페미니즘 같은 거. 근데 페미니즘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급투쟁 관계로 보는 게 이게 페미니즘입니다. 여성이요, 여성을 해방하자. 누구로부터? 가부장적인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을 해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부렁입니다. 이런 사상에 낚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해방,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 20세기에 결국은 이 모든 이 문화혁명, 문화운동 가운데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붕괴시키는데 어떤 철학이 여러분 이것을 리드하냐면요, 바로 이 좌익 사상인 마르크스 사상이 이거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미움과 증오심을 심어주고 폭력을 선동하죠. 가정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류의 적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여러분 과거의 사상과 이념으로, 그러니까 1848년대 공산당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얘기할 때 이 유령이 배어하고 있다. 이 공산주의라는 유령에.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쇠사슬이고 얻을 것은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의 동민이 단결하라. 여러분 이게 시작되잖아요. 이 노동자 저 공산당 선언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령처럼 배어하던 이 공산주의가 드디어 70년 공산당 선언문 나온 지 70년 만에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죠. 러시아의 혁명이 벌어집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이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소련 제국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물결이 소련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게 돼요. 그죠? 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기점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그 시점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다 공산화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옆에 있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서 1949년도에 공산화되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운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가?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갖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이게 한국전쟁,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국이 일으켰다는 인간들이 정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소련이 사주한 겁니다. 김일성을 불러다가. 그게 6.25 전쟁 터진 겁니다. 그 6.25 전쟁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25 전쟁만 따지고 우리 300만 명 희생자가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문제에 있어서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당한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이 여러분 아마 이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가장 큰 피해자다. 공산주의에서. 왜? 공산주의 때문에 6.25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분단국가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은 아직도 공산체제 북한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에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산주의가 등장해갖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압니까? 1억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은 게 2천만 명이에요. 히틀러가 죽은.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가 등장 1억 6천만 명. 근데 전쟁과 교전을 통해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공산화 혁명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소비에타이제이션, 소련화 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이거? 하나님과 인류적 맞죠? 이렇게 악마적인 철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악마적인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이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아까 문선명 총재는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의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갖고 문선명 총재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이 뭐냐면 흥남 감옥이라는 곳이에요.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 일제시대에 만든 질소 비료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김일성이 정권이 들어서갖고 이거를 노무자 수용소 감옥으로 만든 거. 여기다가 정치범들을 가둬놓고 죄수들을 넣어가지고 노동일을 시켜서 죽을 때까지 일 시켜먹는 곳으로 만든 곳이 바로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948년 6월 달에 들어가고
6.25 전쟁이 난 1950년 10월 달에 유엔군이 폭격을 해갖고 여기에 여러분 이 감옥문이 열려가지고서 문선명 총재가 이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여기는 아주 비인간적인 곳이 왜? 죄수들에게 여러분 질소비료를 만지게는 지금 화학비료를 만지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좋아갖고 여러분 안전장비를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전장비 없이 질소비료, 화학비료 만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이상을 생존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문선명 총재는 감옥생활 2년 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냥 이념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잔악성을 경험한 분이 문선명 총재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가 이제 이 감옥문이 유엔군의 폭격에 의해서 열려가고 9세 1생으로 내려와서 이제 피난민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민으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면 부산에 가면 범내골, 지금 이름이 범일동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언덕 여기가 뭐냐면 피난민들이 저런 집 짓고 저기 문선명 총재가 직접 진 집이에요 당시에. 미군들이 버리고 간 시네이션 박스 그거로 다 얼기설기 지붕을 엮고 저곳에서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선명 총재의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지금 이 월남을 했어요. 그 1950년대 60년대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도 보시면요 우리가 6.25 전쟁에서 갠신이 이겼어요. 그죠? 갠신이 이겼는데 우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북한이 있고 중공이 있고 소련이 있고 그죠? 공산주의는 확대 일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본이 있죠. 일본은 이거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좀 우리가 가깝지만 과거에는 우리 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50년대 60년대 이거 70년대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일본이 공산화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이 공산화됐으면 우리는 도관에든 쥐죠.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일본만 공산화됐으면. 근데 일본이 공산화됐으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본이 자유세계인데 공산화될 확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본은요 이 좌익운동의 전성기를 이 공산화될 수 있을 정도의 좌익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요. 1960년대 70년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본의 좌익운동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해방이 됐을 때 1945년 우리만 해방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하죠? 일본 국민들입니다. 일본 국민들도요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시달려서 징병으로 끌려나가고 징용으로 끌려나가고 일본 사람들도 위안부로 끌려나가고요. 그 다음에 미군들한테 폭격맞고 원자폭탄까지 두들겨 맞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화 착산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군국주의 빠졌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해방된 거야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해방된 겁니다.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일본 사람들 여러분들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해방이 된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 새로운 희망을 찾았을 때 그들이 여러분 귀를 기울였던 사상이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반공국가였을까요? 우리는 반공국가였습니다. 국시가 반공인 나라였어요. 일본은요. 일본은 공산당이 있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일본은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 좌익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활성화됐었냐면요. 여러분 이 앞에 사진 보시면 저 앞에 일본 동경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사람 모인 거 보이시죠? 이거 좌익들이 100만 명이나 몰려나가고 뭐하고 하는 거냐면 안보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보투쟁. 이 안보투쟁은 뭐냐면 일본 안에 들어와 있는 주1 미군 물러가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나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 학생 공투위라고 전공투 들어보셨어요? 조총련 활동 들어보셨죠? 네. 조총련도 합법화돼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공투위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여러분 시가 공성전을 통해 갖고 이 일본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폭력혁명을 통해서 나서 얘들이 나중에 적군파가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 일본은 여러분 반공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 조선인들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조선인들을 조총련들이 나서가지고 조총련들이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니까 우리 G국선을 타고 사회주의 조국 가서 건설하는 데 참여하자.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북한 우리 고국으로 가자라고 한 G국선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만경봉호죠 그게. 만경봉호에 여러분 타고 몇 명이 북송된 줄 아십니까? 98,000명이 북송됐습니다. 그 98,000명이 20년 동안 북송이 되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어디가 있었죠? 일본 정부 어디가 있었어요? 일본 정부 거기 협조합니다. 일본은 여러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문제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 이 바로 일본의 60년대 7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문선명 총재가 뭘 하냐면요. 여러분 국제승공연합이라는 단체를 1968년도에 창설해요. 국제승공연합. 승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게 반공입니다. 그죠? 승공은 뭐냐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려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이 거짓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승공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국제승공연합이 1968년도에 창설을 해서 당시 이 새공산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비판서적을 이 승공이론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때부터 승공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그 메인 포커스가 어디였냐면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공산당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 이 국제승공연합이 일본 안에서 엄청난 활동을 해요. 일본 자민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력이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우익이 있고 자민당이 있고 여러분 이게 반공 정당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정신 없는 정당들이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승공 이념을 가리키고 그래서 세계 반공 대회를 일본에 유치해가지고 1970년도에 일본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입시키는 활동들을 일본 안에서 벌입니다. 그 거리에서 사상 투쟁을 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칠판 걸려 있는 사진 보이시죠? 여기 칠판에다가 벽에다 칠판 거. 이 벽이 어디 벽이냐면요.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 벽. 조선대학교는 일본 조선대학교는 일본 조총련 김일성이 돈 줘갖고 만든 대학교입니다. 이게 간첩 양성소입니다. 여기가. 여기다가 칠판 걸어놓고 공산주의 마르크스 변증법 비판하는 이론 비판하는 강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이상을 해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상 투쟁을 하고 일본의 여러분 동경대학을 비롯해서 일본 대학들이 다 불이 타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일본 대학관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좌익들하고 사상 투쟁을 하고 일본 안에 여러분 공산당 공천받고 나왔고 여러분 당선된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교토지사. 교토가 여러분 일본의 수도입니다. 동경이 현대 수도고 교토는 역사적인 수도입니다. 그 교토지사가 공산당 공천받고 나와서 당선된 거예요. 이 사람 낙선운동을 해요. 낙선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일본 안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합니다. 만경봉호 이 취향 입항금지 운동을 해대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 안에 여러분 조총련 문제가 있어요. 조총련.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이름 뭐죠? 유경수 여사죠. 유경수 여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죠? 가서 우리나라 시민회관이요? 문세광이 누구예요, 여러분? 조총련이죠. 여러분 조총련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근데 이 조총련들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조총련들의 고향은 여러분 평안도 함경도가 아닙니다. 80% 이상의 조총련들의 고향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입니다. 이쪽에서 건너가고 여러분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이 남한인데도 불구하고 반환단체인 조총련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고향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고향을 못 오니까 남한 실정은 모르고 북한에서 떠드는 얘기만 듣고 북한 말이 진실일 거라고 믿고 거기 소속돼서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이 조총련계 청년들을 갖다가 1000명을 미국에 초대합니다. 경비 다 대주고 미국 관광을 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내려와서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열정적인 교육을 했나봐요.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거기서 250명을 김포공항으로 싣고옵니다. 비행기에 실어갖고 김포공항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총련계 모국방문단 사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조총련계 모국방문단 사업을 누가 시작하냐? 바로 문선명 총재의 활동, 말하자면 국제승공연합의 활동에 통해 제1차 조총련계
모국 방문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벌써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희망이 넘쳐나 보였거든요. 야, 이 북한의 김일성이 거짓말했구나. 이래갖고 여러분 이 조총련계 모국 방문한 사업이 확대가 되게 돼요. 10만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총련의 위세가 떨어지게 되고 일본의 좌익운동의 예봉이 꺾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바로 국제선거운동연합이 해낸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공산화되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군을 미워할 줄만 알아. 한국 사람들은 일본하고 욕하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 일본하고 권투 시합하고 일본 사람하고 축구 시합할 때 우리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텔레비전 앞에 갖고 그 일본을 이겨야 우리가 뭐 그냥 독립운동한다는 심정으로다가 여러분 우리가 축구 응원하잖아요. 축구 살기를 응원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게 되면 뭐 정신 승리하는 거지. 일본이 공산화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일본의 좌익운동과 투쟁을 한다. 일본 내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좌익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유토피아 건설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기서 벌였어요. 일본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여러분 자유세계와 이 싸움, 그러니까 어디하고 싸우는 공산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공산권은 누가 있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종주국이 있고 그 소련 종주국 밑에 위성국가들이 존재하죠. 소련 말을 따르는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이론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이 거짓이긴 하지만 사상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자유세계에는 사상적 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반공주의만 존재하는 거지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상적 체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소련이라고 하는 이 국제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자유세계의 중심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유세계 중심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부터 여러분 미국이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길.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대기 시작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히피가 돼요. 히피족 아시죠? 히피가 됩니다. 머리 그냥 길게 그렇게 여러분 미국의 젊은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는 가운데 미국 안에 뭐가 파고들냐면 좌익운동이 파기 들어갔습니다. 뭘 중심으로 여러분 월남전 때문에 여러분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이 월남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요 미국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는데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미국이 왜 지게 되냐면요 이 월남전을 반대하는 반전운동 때문에 미국이 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반전운동이 극성맞게 일어나는 왜 남의 나라 전쟁 명분 없는 전쟁 저 월남전에 우리의 젊은 애들이 가갖고 우리 자식들이 거기서 죽어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반전운동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이건 여러분 좌익운동입니다. 이게 성공을 거둬갖고 미국의 정치권이 이 미국 젊은이들의 이 반전운동에 무릎을 꿇습니다. 패배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월남전 폐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이 이 정글에 익숙하지 못한 미군들이 월남에서 전투에서 진 걸로 합니다. 전투에서 졌습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북베트남을 갖다가 완전히 패망 직전까지 밀어놓고 여러분 파리에서 회담하고 나온 겁니다. 평화회담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죠. 닉슨이 물러나고 반전운동이 몰아치면서 그래갖고 이 반전운동의 여론에 못 이겨갖고 미군이 철수하는 사이공 철수하잖아요 나중에. 그 바람에 월남이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월남에서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미군이 진 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전에서 미국 좌익운동에 미국이 굴복한 겁니다. 그게 월남전이에요. 월남전 폐망이에요. 5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월남에서 여러분 이 미군들이 5만 7천 명 죽었다. 근데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여기 빈손으로 월남에서 철수하게 되는데 월남만 공산화되지 않죠? 인도 차이나 반도가 다 시퍼렇게 물들죠?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 과정에. 보트 피플이라는 기억나시죠? 보트 피플 100만 명 이상의 월남 사람들이 저런 배 안쪽에 몸을 싣고 바다로 나와서 저 사람들 고기밥이 됐겠죠?
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시체도 못 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의 공산화 과정, 여러분 이거 킬링필드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킬링필드. 킬링필드. 300만 명이. 캄보디아 여행 가면 여러분 저 해골 빠가지고 전시해놨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놨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당시에 미국 국내 정치에서 좌익운동에 무릎 꿇으면서 빚어진 사건인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여러분 당시에 얼마가 죽냐면요. 1000만 명이 가까이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 미군만 철수시키니까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월남은. 공산세계에서.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야 이게 보니까 미군 철수시키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보였겠죠. 어느 나라였을 것 같아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만 철수한다고 한다면 70년대 중반 같으면요 얼마든지 북한이 남한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입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박동선 사건이죠?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여기 다들 보니까 연세들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박동선 사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박동선이라는 분이 이분이 쌀 장사하면서 쌀 장사했다는데 한국 정부의 로비스트가 돼갖고 뭘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다 보니까 뇌물을 좀 준 겁니다. 그게 미국의 FBI의 검거가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언론들이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코리아 게이트라고 이름을 줍니다. 왜 코리아 게이트일까요? 이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민주당 당사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는데 그걸 공화당에서 닉슨 쪽이잖아요. 이걸 도청에다가 걸린 겁니다. 도청에다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미국의 월남전 패망입니다. 미국의 월남전 패망은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코리아 게이트라는 이름을 줬느냐? 여기 보시면 코리아 게이트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나갔냐면은 미국에서 이야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냐면 박정희라고 하는 군사 독재, 이 군부 독재를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다 이거예요. 독재 국가고 그런 나라를 왜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하고 군사 원조를 하느냐? 경제 원조도 할 필요 없고 미군들도 거기 있을 필요 없다. 왜 독재 국가를 우리가 지켜주느냐? 이래서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이것이 여러분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인기 있는 여론 안에 미국 안에 아주 인기 있는 여론이 돼버립니다. 월남에서 철수했듯이 한국에서 철수하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인기 있는 여론이 되게 되니까 이거를 선거 공약으로 또 들고 나옵니다. 누가?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뭐냐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선거 공약을 앞장세워갖고 당선이 돼요. 당선되자마자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77년도 3월 9일 날 4, 5년 내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움이 붙어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큰일 났거든.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김일성에게 계속 남침하기 위한 간을 봤던 사건도 알고 계시죠?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여러분 관광용 땅굴이에요 그 땅굴이? 이거 뚫고 들어오려고 그때 당시에 막 간을 보고 있던 여러분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한미군만 철수하게 되면 이거 거저먹을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익사이팅했던 겁니다. 흥분됐던 거 이거. 그러니까 한국의 좌익세로 또 북한의 김일성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뭘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핵 개발하려고 공릉동에서 그죠? 핵무기 개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979년도에 중앙 정부 그냥 김정일의 총탄을 맞고 죽는 12.6 사태라는 게 가잖아요. 한국은요 위기였어요 당시에. 한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월남전이 끝난 직후에 70년대 중반 상황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적 상황이 여러분 발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문선명 총재가 뭘 하냐면요.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을 모으는 군중 집회랍니다. 그 집회의 이름을 여의도 구국 세계대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월드 코리아 프리덤 랠리입니다. 이거 선교 포교 집회가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당시에 이 지금 월남 무너진 3개월 만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패망한 지. 이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월남이 무너진 거는 미군이 철수해서 무너진 거기도 하지만 미군이 철수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월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도 없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가득 찼기 때문에 월남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이 공산화됐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의지는 뭐예요? 우리 공산화되는 거 원해요? 반대해요? 철저하게 우린 반공이잖아요, 당시에. 그냥 한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100만 명, 120만 명이 모이는 군중 집회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통일교 교세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무슨 버스, 전철, 기차 뭐 이런 거 있던 시대? 뭐 지금처럼 KTX 있던 시절입니까? 이거 사람 모은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맨날 행사 때문에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버스비 대주고 벤치 따기도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당시 뭐라고 외국인들이 한 2,000명 들어와서 이게 돌아다니는 활동을 해요. 뭐라고 하고 다닌 줄 알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오판에서 남침하게 됩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를 따르는 300만 명의 통일교인들이 총돌기나를 지켜주고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녔대요. 이거 당시에.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선명 총재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76년입니다. 1976년 미국 건국이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안에서 이 건국 200주년 기념 행사가 많이 열렸겠죠, 그죠? 건국 200주년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 안에서 건국 2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장 크게 한 인물이 누구냐면 한국인 문선명 목사입니다. 어떤 대회를 하냐면 God Bless America 대회를 합니다. God Bless America 페스티벌. 하나님의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의 행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행사지가 어디였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비 오는 날 여기 7만 명을 모아요. 근데 문선명 총재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가 말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답니다. 왜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했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이상을 중심 삼은 건국의 이상을 갖고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덕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마약에 손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리섹스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고 있다. 이거 떠나고 있다. 또 특히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이 무신론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월남전을 비롯해서 세계 문제에 미국이 손을 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해야 되냐면 미국의 건국 정신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양키 스타디움 연설의 내용이었어요. 그러고서 여기 비 오는 날 이 집회를 성공을 한 다음에 불과 40일 만에 뭘 하냐면요. 워싱턴에 가면 저 뾰족한 탑 보이시죠? 저걸 워싱턴 모니먼트 타워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을 기념하는 탑인데 저 앞에 광장이 넓어요. 여기에 30만 명을 모으는 군중 집회랍니다. 30만 명을 모아요. 여러분 지금 30만 명 모았다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76년에 한국 사람의 위상은 뭡니까? 미국에서 전쟁 하나 수출하는 나라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 미국이 원조 하나 해주면 당장 망할 나라 아니었습니까? 70년대 우리나라 수출품이 뭐가 있었어요? 뭐 가발이나 팔고 맞죠? 맞아요. 뭐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뭐 현대 삼성이 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와갖고 지금 뭘 하냐면 여기 30만 명을 모아놓고 이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제목이 강연입니다. 미국을 왜 하나님이 축복했냐?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만을 위한 나라가 되고 미국만을 위한 나라가 되게 되면 미국은 멸망의 길을 간다. 미국은 세계를 위하라고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게 여러분 문선명 총재의 그날의 말씀이었어요. 이 강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행사를 했냐면요. 1976년도 여러분 뉴스위크지를 아십니까? 미국의 여러분 주간지 중에 타임 매거진, 타임지가 있고 뉴스위크가 양대 여러분 미국의 주간지입니다. 그 뉴스위크지가 1976년 올해의 인물로 문선명 총재를 여러분 그 커버 인물로 해갖고 보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국의 각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 동양인 한국 사람이 그것도 무슨 주류 종교의 무슨 뭐 그럴싸한 교단의 모도 아니고 무슨 신흥 종교의 무슨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목사가 등장을 해갖고 뭐 저렇게 미국 사람들 콧대로 미국인들한테 저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여기 이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반발했을까요? 미국의 좌익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미국의 좌익 세력이 반발.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뭘로 확대가 되냐면 여러분 프레이저 청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레이저 청문회 아까 그 박동선 사건, 예?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한다. 그래갖고 미국의 하원의 국제관계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도널드 프레이저라고 하는 미국의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그 청문회 이름이 프레이저가 소집했다고 해서 이게 프레이저 청문회입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에 누가 불려나가냐면 대한민국의 김영욱이라고 CIA 한국 정보부장을 했던 김영욱이 가갖고 박정희의 비밀 사실을 갖다 막 여기서 미국 언론에 대고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프레이저 청문회를 왜 만든 줄 아십니까? 미국의 좌익 세력들이 이거 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냐면요, 한국의 박정희 정권, 한국이란 나라의 부정부패를 드러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획된 게 바로 이 프레이저 청문회입니다. 김용욱 같은 사람이 가갖고 아주 이 프레이저 청문회 의도대로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여기에 근데 여러분 이 프레이저가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당시에 문선명 총재가 미국 와서 미국 젊은이들 데리고 꽃파리도 시키고 별의별 걸 다 시키니까 미국에서 좋은 이미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선명 총재의 성공을 갖다가 미국 사회에서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선명 총재의 통일교회 활동의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한국 정부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결합시켜갖고 뭐냐면은 이거를 기획한 겁니다. 그래갖고 한국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선명 총재의 이 통일교회 활동은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고 여기 누구를 여기 뭐냐면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우냐면 문선명 총재를 통역하고 미국에서 보좌했던 박보희 씨라는 분을 갖다 여기에 초대합니다. 혹시 박보희 씨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잘하시네요. 박보희 씨가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키도 크고 뭐 생긴 것도 미남이잖아요.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 박보희 씨가 나와갖고 여기 이제 증언대에 앉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청문회라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회 청문회 하죠? 국회 청문회 하게 되면 여러분 증인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거기 풀려나가는 증인은 엄청 불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래. 예 아니오로. 그러면 바보 쪼다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 쪼다 되죠. 여러분 삼성 이재용이고 대기업 총수들도 국회만 나오면 바보 쪼다가 되는 거예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요, 의사당 가보면 이 단상이 그 뭡니까?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앉는 단상은 되게 높고 증인은 저 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경석 이사장님 정도 이렇게 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질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다가 질문하게 되면 한국에서 온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한다라도 쫄을까요? 안 쫄을까요? 어지간한 배포 없으면 버티기도 힘든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혀놓고 질문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려 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박보희 씨가 아주 박보희 총재가 지략을 발휘합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 지금 원고를 준비해왔다. 이게 성명문을 준비해왔는데 내가 나에게 이 성명문을 낭독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 걸리는데 이 20분 내가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만 이 청문회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딜을 칩니다. 딜을 쳐. 근데 여러분 이거 허락받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배짱을 부겨갖고 이게 20분 허락을 받고 연설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여러분 아주 이게 명연설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영상인데 여기 보면요. 박보희 씨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가 설령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국 정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미국을 어렵게 하고 미국을 전복하고 미국에 해를 끼치기 위한 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이 구해준 나라고 6.25 때
한국의 경제 발전도 결국은 미국이 도와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한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 북한, 그 위에는 중국, 소련과 상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과 우리의 혈맹인데 이 관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이런 로비스트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청문회 해가지고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지금 아주 똥이 돼갖고 미국에서 말이에요. 한국이란 말은 더러운 말에 이게 아주 그 더러운 말과 한국인이라는 건 더럽다는 뜻과 동의어로 다 당신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프레이저를 갖다 공박을 합니다. 그 20분 동안. 그건 뭐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당신은 소련의 에이전트가 아니냐. 소련의 간첩 아니냐. 한국 정부를 이렇게 못되게 나쁘게 만들면 결국은 이것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신은 악마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악마의 좌주. 이렇게 여러분 공격을 해요. 이게 여러분 미국 생중계가 돼요. 미국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갖고 프레이저가 작살이 납니다. 프레이저가 여러분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거기서 물러섰으면요. 거기서 우리가 망했으면요. 주한미군 철수할 뻔했어요. 이게 여러분 당시에 미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돌아가는 상황이. 왜냐하면 카터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인데 여러분 카터는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침례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카터의 외교를 인권외교라고 합니다. 인권외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념을 논할 필요 없이 미국이 정한 인권적 기준을 가지고 미국은 대외정책을 핀다. 그러니까 한국 박정희 정권도 미국이 요구하는 인권 수준을 따라와야 된다.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한테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얼빵한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3세계 국가들이라는 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탄생된 나라들이 대개가 다 1960년대 탄생된 독립된 신생 독립국가들입니다. 그 신생 독립국가들이 민주주의, 인권, 미국이 정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치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에 붙어먹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냐면 소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터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15개 나라가 친소국가 내지는 공산화돼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카터 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카터가 재선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4년 더 백악관 주인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뭐냐면 도박을 합니다. 어떤 도박을 하냐면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이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냉전 종식을 시킨 영적인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레이건이 여러분 냉전을 종식시킬 거라는 걸 예측한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고요. 레이건이 당선될 거라고 믿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카터가 여러분 재선에 도전한 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되고 미국은 어지간하면 8년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카터가 대통령이 될 줄 알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건이 불리했어요. 카터는 어떤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부정부패에 휘말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레이건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공화당이라고 하는, 공화당은 뭐냐면 닉슨 대통령이 탄핵된 탄핵 정당입니다. 그 도덕적 상처를 입은 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레이건 대통령은 고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벌써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근데 더 나쁜 여러분 결정적인 약점이 뭐가 있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딴따라다 이 말 딴따라. 혹시 이 자리에 영화배우 안 계시죠? 딴따라 출신이 이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미국 사람들과 보수적이에요 당시만 보면.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누구도 당선될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문선명 총재의 선거 캠페인을 돕다가 마지막에 한 방 카운터, 요즘 뭐라 그러더라, 파이널 블로우라 하더라, 마지막 한 번 이 어커퍼트 날리는 걸 하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신문 있죠? 레이건 대통령이 이 신문 들고 있잖아요. 이게 신문 제호를 보시면 이게 뉴스월드라는 신문인데 이 신문은 문선명 총재가 뉴욕에서 발행하고 있던 신문이야 당시에.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레이건 압도적 당선,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이렇게 쓴 이 글씨를 박아가지고 이 신문을 수백만 장을 찍어서 뉴욕 거리에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버립니다. 게다가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투표장 가다가 보니까
레이건이 당선됐다라고 압도적으로 당선된다는 예측 보도가 나 있는 신문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들고 와갖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투표장 가서 투표하고 나와갖고 기자회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자회견할 때 이 신문을 들고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전 미국의 중계방송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전부 중계방송 됐죠? 뉴스월드라는 신문이 이거 완전 듣보잡 알지도 못하는 신문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문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동부하고 서부가 시차가 3시간 납니다. 뉴욕인 아침 9시면 저쪽은 아침 새벽 6시인 겁니다. 3시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투표장 가려고 텔레비전 틀었는데 레이건이 이 신문을 두고 압도적 당선 이렇게 나와서 막 웃고 있거든요. 여러분 레이건의 여러분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연기자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연기에 능한 겁니다. 이 신문 들고 자기가 진짜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처럼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TV를 본 사람들이 투표장 가서 누구 찍었을까요? 누구 찍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지 후보를 결정한 사람들은 가서 자기 지지 후보를 찍어요. 근데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이 사람 찍을까 저 사람 찍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굴 찍는 줄 아십니까? 될 놈을 가서 찍는 겁니다. 될 것 같은 사람. 또 우리나라도 여론조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되냐 홍준표가 되냐 뭐 그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되냐 누가 지지율이 높으냐.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다가 더 투표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기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미국의 어떤 언론사도 레이건이 당선될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한 신문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신문이 예측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문이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 주인이 됩니다. 백악관 주인이 됐는데 여러분 당시에 미국의 언론 지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닉슨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미국의 보수주의는 죽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보수 언론들이 다 쇠락의 길을 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워싱턴에 2개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고 워싱턴 스타라는 신문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리버럴 민주당 신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민주당 후보만 지지하는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겨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수 신문 공화당을 대변하는 신문이 워싱턴 스타즈인데 워싱턴 스타즈가 12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경영난으로. 근데 문선명 총재가 사고를 쳐요. 이 신문을 인수합니다. 인수해갖고 이 신문의 제후를 뭘로 바꾸냐면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으로 바꿉니다. 82년도에 이 신문을 창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워싱턴 타임스? 미국의 한국 사람이 신문을 만든다. 그것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맞서는 라이벌 신문으로다가 이 신문사를 만든다?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갑니까? 이거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여기 광화문에 가면은 여러분 조선일보가 있고 동아일보가 있죠? 저기 네팔이나 어제 부탄이나 스리랑카쯤에서 와가지고 돈 좀 있다고 한국의 중앙 일간지 차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양인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와갖고 한국 사람도 뭐 그냥 정상적인 한국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단 종교의 교주로 불리는 사람 이 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신문사를 차린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이거 6개월 이상 굴러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돈 내기를 하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문이 지금까지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이 워싱턴 타임스에 돈 얼마 쓴 줄 알아요? 30억 불 이상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여러분 3조 원 이상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문사를 왜 만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많은 사람 이거 포교 활동하려고 이거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포교 활동하려면 신문사를 왜 만들어요? 포교 활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냐면요. 길목 좋은 데다가 있잖아요. 강남에 길목 좋은 데다가 땅을 사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아주 멋있게 줘요. 그 다음에 거기 아주 그 교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저같이 잘생긴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들에다가 설교 잘하고 동네에 이 인심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포교됩니다. 제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포교활동하는 거 포교활동하려면요. 포교에 돈을 써야지 포교활동을 하는 거지. 신문사를 뭐하러 만듭니까?
신문사 왜 만든 줄 아십니까? 문선명 총재가 82년도에 미국 안에 신문사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 바로 그 시기가 냉전의 피크였기 때문에 냉전에 결정적인 싸움이 붙던 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해서 이긴 거는 당연히 이긴 거라고 지금들 그렇게들 여러분 헐렁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해서 이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미국은 절대 소련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왜 그러냐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 보시면 이게 냉전의 피크. 바로 이 80년대 미국의 상황입니다. 뭐냐, 저 세계 상황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뭐예요? 이게 소련. 요 밑에 몽골, 요 노란색 뭡니까? 중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색깔 별로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공산권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세계 이 파란색인데 여기 보시면 회색지대 보이죠? 인도, 여기 중동 지역, 아프리카 이 회색지대 뭔지 압니까? 저게 뭡니까? 이게 비동맹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동맹 국가들은 미국 편입니까? 소련 편입니까? 미국에 가깝지 않은 미국 말 듣지 않는 국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을 따르는 나라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린랜드?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당시 여기 뭐 X 표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다. 이게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미국 여러분 워싱턴 타임스를 맘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련은요 1985년까지 전 세계를 적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브레즈네프 회고록에 나오는 어떻게 여기 전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련은 전 세계를 적화시키려고 했느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미국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소련은 확실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1959년도에 쿠바가 공산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체게바라, 피엘 카스트로 이 사람들의 게릴라전에 의해 갖고 쿠바가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갖고 되게 되는데 여러분 쿠바라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게? 쿠바라는 나라는 여기 이거잖아요, 그죠? 마이애미, 플로리다, 카리브해 이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에 여기 지금 미국의 목전 밑에 있는 미국의 앞마당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쿠바라는 나라입니다. 이 쿠바에 소련이 59년대 공산화되게 여기에 엄청난 경제원조, 군사원조를 시작을 합니다. 1963년도에 여러분 쿠바 미사일 위기난과 기억나시죠? 케네디 대통령 때. 여기에 소련이 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미국을 상대로 직접 겨냥하는 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케네디하고 후르시초프하고 전쟁할 뻔했습니다. 핵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케네디가 여기서 굉장히 배짱을 들어 못 놓게 하죠. 근데 그 뒤로 엄청난 경제원조, 군사원조를 통해서 쿠바를 전진기지로 해갖고 이 중남미 전체를 소련이 먹어가는 전략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중남미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걸 특수성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남미는 가난합니까? 잘 삽니까? 매우 가난한 나라인데 그냥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 정치 권력은 부패해 있어. 여러분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남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산주의 좌경 운동이 아주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해방시라 중남미산이죠. 해방시라 사상.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매판 자본론, 종속이론, 우리나라 학생 운동권 애들이 갖다가 읽던 서적들이 전부 중남미 쪽에서 나온 이론 서적들입니다. 혁명 이론 서적들. 그만큼 여러분 중남미가 완전히 시뻘겋게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중남미 공산화 전략에 소련의 최종 목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소련의 최종 목표는 멕시코 공산화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멕시코 보세요. 멕시코 이렇게 시뻘겋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가 공산화되게 되면 멕시코는 미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3,000km가 넘습니다. 저 3,000km가 넘는 저 국경을 미국의 군대들이 지키려면 미국 군인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이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전부 미국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미국 군대 지상군들을 갖다가 한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고 중동 지역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국경을 직접 공격하는 적이 미국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3,000km 밖에 대서양 바깥에 태평양 바깥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항공모함 앞세워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소위 말해서 미국 군대가 전략적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적이 미국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여러분 멕시코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가 소련의 전지 기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주한미군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못 잡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 세계는 소련의 동무대가 됩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국제 카우사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 대상은 어디냐면 80년대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싸움이에요. 중남미에 여러분,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는 캐톨릭 국가들입니다. 대개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카우사라는 이름을 썼냐면 이 라틴 말로 카우사라는 뜻은 제일 원인자라는 뜻입니다. 원인자. 그 의미를 묻고요. 원인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캐톨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God와 No가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앞장 세워서 여기서 여러분 승공운동,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 사상투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거기서 뭐냐면 모든 사람들 교육하는 교육운동에 집중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냐면요, 학생들 교육하고 대학생 교육하고 교사들 교육하고 교수들 교육하고 경찰들 교육하고 군인들도 교육하고 정치인들 교육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교육을 해서 이 국제 카우사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운동의 예봉을 이 카우사 운동이 꺾어냅니다. 특히 저 중미 지역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이거 상상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 문제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1979년도에 니카라과 공산화, 니카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세요? 니카라가 여기 있는 나라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써되는 거죠. 니카라가 공산화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국 안에서 여론이 이 니카라가 공산화는 통역혁명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과의 정권이 소모사 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패한 정권이에요. 미국이요, 미국 CIA가 중남미 전략을 다 망칩니다. 어떻게 망치냐면요, 친미 국가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한 겁니다. 그게 뭐 독재 정권이든 뭐 개떡 같은 범죄자 정권이든 친미 국가라고 선언하면 무조건 도와줬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 미국에 대한 반발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남미가 그런 상황 속에 니카라과가 공산화되게 되니까 79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언론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갖고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건 니카라과 주권자들 국민들이 결정해서 공산주의 받아들인 거니까 미국은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거 개입하지 마. 근데 여러분 미국이 니카라과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니카라과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처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처럼 중남미 전체를 누가 먹을 것 같아요? 소련이 먹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과에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 레이건 정부에 난리가 난 겁니다. 니카라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군이 탄생됩니다. 공산주의자들, 공산 정권과 싸우는 반군, 그 반군 이름을 콘트라 반군이라고 해서 콘트라. 이 콘트라 반군을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 전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덤 파이터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도와줄 길이 없어. 미국 의회가 반대하고 미국 언론들이 다 반대하니까 이 레이건이 뭘 하냐면요, 이란에다가 무기를 팔아먹었어요. 이란에다가 무기를 팔아먹은 사건이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잘못하면 쫓겨날 뻔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란은 누구의 적성국가예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적성국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호메이니 이란 정권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어. 레이건이 미국의 주이시들 유태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때려 죽인다고. 이게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레이건 입장에서는 당시에 중남미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뭘 하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다가 콘트라 반군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1,4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 의회가 부결시켜버려요. 레이건한테 여러분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선명 총재가 뭐 하냐면 모금운동 전개할 걸 지시합니다. 누구한테? 워싱턴 타임스한테. 이 모금운동을 전개해갖고 여러분 미국의 여론을 뒤집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이 여론이 뒤집히냐면 이 워싱턴 타임스의 모금 운동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여러분 찰턴 헤스턴 아세요? 미국의 영화 배우? 네. 찰턴 헤스턴을 비롯해서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면서 이게 미국의 여론을 뒤집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자유의 전사들을 갖다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애국 시민들이 이 자유의 전사들 이 콘트라반군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이 돌아가게 되니까 미국 의회가 그 여론을 인식해가지고 1,400만 달러를 부결시켰던 미국 국회가 2,700만 달러를 가결시키고 그 이듬해 1억 불을 가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카라과를 다시 공산주의에서 민주국가로 바꾸는데 이 워싱턴 타임스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중남미 대외 정책, 미국의 중남미 전략 정책은 니카라과가 분수령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미국이 물러서게 되면 중남미는 미국이 소련이 먹어가고 결국은 멕시코 공산화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워싱턴 타임스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워싱턴 타임스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역할을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핵무기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핵탄두를 더 많이 보유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여러분 뉴스 기억나? SS-20이니 뭐 이런 거 유럽 쪽에 전진 배치하고 말이에요. 세계 겁주는 일을 소련이 하고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돼서 보고 나니까 소련하고 저런 식으로 핵무기 경쟁하고 미국이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핵무기 만드는 일은 소련은 쉬워. 일당 독재 국가니까. 미국은요? 미국은 여러분 이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건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냐면 미국은 소련하고 핵무기 경쟁하지 않고 뭘 할 거냐? 우주정거장에다가 레이저 무기 설치해갖고 이게 그 개념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핵무기를 발사하게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소련에서 미국 대륙까지 오는데 30분 걸린다는 건 30분.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오는 멀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다가 그 길목에다가 인공위성 설치해놓고 우주정거장 설치해놓고 여기에 레이저 무기 달아갖고 날아가는 무기를 갖다가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 타격하겠다. 이게 여러분 스트래테직 디펜스 이니셔티브, 전략적 방위 구상이라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아우 좋은 아이디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1980년도입니다. 이게 1980년도.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미국 언론이 이거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비난했겠어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야, 저 영화 배우를 대통령을 뽑아놨더니만 공상과학 영화를 흉으로 봤는지 공상과학 과학 영화에 나오는 소리를 한다. 그래갖고 미국 언론이 이 레이건 대통령의 SDI를 뭐라고 이름을 줘줬냐면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라고 이런 식으로. 레이건의 스타워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워즈가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거든요.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든 스타워즈 다 보셨죠? 이거는요 미국 언론이 조롱한 겁니다. 레이건이 스타워즈 망상과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사진 보세요. 이거 타임 매거진에서 레이건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망상과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경비를 미국이 될 수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좌초될 뻔했던 이 레이건 대통령의 SDI 스타워즈를 누가 살려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워싱턴 타임스가 이걸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냐면요, 데니엘 그라함이라고 미국 퇴역장성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퇴역장성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걸 레이건이 받아들이고 이걸 갖고 뭐 UN 가서 연설하고만 난리를 쳤어요. 근데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끝날 뻔했어요. 이게 안 될 뻔했어요. 그 데니엘 그라함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워싱턴 타임스의 지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이 전략적 방위 구상은 반대 여론을 뚫고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이건 대통령의 SDI가 어떤 결론을 난 줄 아십니까? 이 사진 보시면 이 고르바초프 레이건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하는 장면 나오죠? 이 장면이 198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냐면요, INF 중거리 핵폐기 조약에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 앞에 백기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백기항복.
소련은 더 이상 핵무기 경쟁을 하지 않겠다. 이 역사적인 일. 이거를 냉전 종식의 출발점이라고 세계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냉전 종식의 출발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여러분이 바로 이 SDI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련의 외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소련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80년대 중반에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소련 경제가 무너져갖고 뭘 했죠?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하게 되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소련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이 이제 핵무기 경쟁이 아니라 우주 경쟁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 우주 경쟁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련이 그나마도 경제가 지금 파탄데 죽을 맛인데 미국하고 우주 경쟁에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에 찢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냉전 종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냉전이 종식되게 되고 여러분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혁개방 정책이 소련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문선명 총재가 하고 있었는데 뭐라는지 아시죠? 미국 정부가 문선명 총재를 탈세 혐의를 씌워갖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13개월을 실형을 때려요. 근데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탈세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탈세했다고 미국 국세청이 기소한 금액이요 $1,000입니다. 우리 돈으로 70만 원.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가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문선명 총재가 미국을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수천만 불, 수억 달러를 쓰는 문선명 총재가 여러분 70만 원 아끼려고 세금을 편취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문선명 총재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지시하냐면요. 이제 공산주의 끝났다. 소련 공산주의 끝났다. 소련 공산주의가 끝났다. 소련 제국주의 멸망이라는 국제회의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1985년. 어디서 했냐면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스위스 제네바의 소련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소련 제국주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진 국제회의를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 모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회장이 당시 누구였냐면 몰턴 카플라이나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 교수가 유명한 게 뭐냐면 냉전이 영어로 콜드워, 이 콜드워라는 말을 국제정치학적 용어로 처음 사용하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을 불러다가 이거 하라니까 이분이 감옥에 면회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총재님 어떻게 내가 학자인데 소련 제국주의 멸망 이런 말을 단언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련이 멸망한다는 게 단시간에 멸망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총재님 뜻은 알겠는데 단어 하나만 더 넣어서 쓰면 안 되겠냐. 그게 무슨 단어를 쓰고 싶냐니까 maybe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겠냐. maybe 아세요? 영어로 maybe가 무슨 뜻이야? 아마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만 문 총재님이 호통을 치는 임자는 내 말을 그대로 하라고. 왜냐하면 소련 제국주의는 멸망한다. 왜? 미국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예언합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제네바에 있었던 소련 제국주의 멸망이라는 국제회의 장면이. 근데 여러분 문선명 총재는 어떻게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85년대 소련이 멸망할 걸 안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84년도 LA 올림픽은 반쪽짜리 기억나시죠? 미국 LA에서 올림픽 할 때 소련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불참했어요. 88 올림픽 때는 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금메달 제일 많이 땄어요? 88 올림픽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땄어요? 동독이 제일 많이 땄어요. 소련이 그 다음에 많이 땄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련 멸망학과 인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선명 총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바로 이 미국 정책의 중심에 문선명 총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제 말을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의 질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In difficult times, even more than in easy ones, the voice of conservatism must make itself heard in the media. It isn't always easy.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d be remiss if I did not thank the founder of the Washington Times, Reverend Moon,
for his vision in launching this newspaper and others like it. Without him, there would be no Washington Times, and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pay our respects to him. 박수 한번 안 치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다 아는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사가 인정하는 냉전 종식의 3대 영웅입니다. 맞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 워싱턴에 들어왔을 때 워싱턴 타임스에 같이 들어와갖고 우리가 함께 일해서 오예 냉전을 종식시켰다, 냉전 종식의 파트너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보수주의가 인기가 없을 때, 보수주의를 얘기하려면 여러분 보수주의 얘기하려면 이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적자를 감수하고 워싱턴 타임스를 끌고 온 겁니다. 수억 불을 들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워싱턴 타임스를 치하하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싱턴 타임스는 문선명 총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워싱턴 타임스의 역할에 대한 모든 치하는 문선명 총재한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언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네. 이런 일을 문선명 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냉전 종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냉전 종식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 기회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죠? 통일의 기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냉전 종식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통일의 기회를 미스하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총재는요 이제 냉전이 종식될 것을 직감을 하고 이 통일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87년도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창설합니다. 이름이 희한하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당시에 여러분 통일이라는 건 한국 사회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87년도 5월 15일 날 저 리트렌저스 예술회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87년 5월 15일 날 우리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기억할 것 같은데 5월 15일 날 뭐하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 어디가 있었어요? 6.29 선언 났잖아요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87년 5월 15일은 전부 나가서 젊은 애들 넥타이 부대들 다 데모할 때입니다. 이 시기가 호원철폐 독재차도 전도 안 불러가라고 데모할 때예요. 근데 지금 문선명 총재는 뭐냐면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선언 모의가 하니까 문선명 총재는 민주주의 실현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우리나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누가 혁혁한 가장 큰 공헌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지만 문선명 총재의 역할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선명 총재는요 이제 통일의 때가 왔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국민연합하고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좌익 사상에 빠져서 한국이 이념적인 분열의 길로 가게 되면 통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연합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국민 사상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승공 이념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통일했다고 본 겁니다. 그냥 남북이 그냥 무조건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반공 승공만 갖고 통일을 못 하잖아요. 통일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형제처럼 사랑하고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통일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북한 독보에 대해서. 그 형제를 중심한 참사랑 운동이 돼야 된다. 이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을 실용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모토였고 문선명 총재가 당시에 창설기금을 50억을 내놔요. 87년도 50억이면 써볼 만한 돈 아니에요? 87년도 50억이면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얼마 한 채 얼마 할 때입니까? 저 시기가 한 1,500만 원 할 때인가?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5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 몇 채 사요? 이거를요 국민연합 빌딩을 산 게 아니라 전부 어디에 쓰냐면요 국민 교육에 다 씁니다. 교육비로 갈비탕 사줘가면서 이거 교육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7 이렇게 통일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87년도 이후에 한국 사회는 이념적 사상적 분열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 과정에 좌익 운동이 침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체 사상이니 마르크스주의니 이런 것들 한국 젊은이들이 여기 이거를 대안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민주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자민투니 민민투니 한쪽 년인 전대협이니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선명 총재가 뭐냐 이 학생 운동권들 이거 얘들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얘들한테 이게 올바른 사상이 뭔지를 가르쳐 주라고 해갖고 그 문선명 총재를 따르는 대학에 서클이 있었습니다. 원리연구회라는 서클이 있었어요. 카프라고. 이 카프를 앞장서서 운동권에다 이론 토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론 토쟁에다 밑보하고 다 쫓겨납니다. 대학 안에서. 그때 이 쫓아냈는데 누가 같이 합세를 하냐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같이 쫓아냅니다. 다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아쉬운 부분이냐면 한국 사회가 당시부터 여러분 이념적 분열로 가게 된 게 지금 치명적인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념적 분열이 여기서부터 태동된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잖아요. 누구도 그 시대를 나서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요, 한국의 기독교도 보게 되면 진보적 기독교는 사회 참여하려고, 보수 기독교는 사회 참여 안 하려고. 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예정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지금까지 그 흐름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좀 보수 기독교가 그냥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까, 목사님? 맞잖아요. 그 요즘 기독교 보니까 개신교 보니까 보수 기독교가 사회 참여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당시 이렇게 전개돼요. 근데 문선명 총재가 이제 여러분 결정적으로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90년도에 문선명 총재가 모스크바에 가서 세계 언론인 대회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문선명 총재 이 대회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1976년도에 30만 명 모이는 워싱턴 모니먼트 행사를 끝내놓고 이제 내 목적지는 어디냐? 모스크바, 무신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모스크바에 가서 내가 대회를 하는 것이 내 일생의 이제 목표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다 끝났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영어로 하면 뭐 어떻게 들리냐면요. 모스코는 모스코 영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사람들 귀에 들리냐면 must go로 들린다 이거예요. 모스코는 must go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목적지를 모스크바로 정한.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비행기 티켓 끊으면 모스크바 갈 수 있지만요. 냉전 시대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소련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철회장막. 소련에 가서 이런 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혀 현실 불가능한 이거를 갖다가요. 이 노력을 해갖고 결국 소련문을 뚫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개혁개방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서방의 언론인들이 이 개혁개방 정책을 비토합니다. 전부 이게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전술이다. 기만전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방 언론 특히 이제 우파 언론들이 자유 언론들이 이걸 갖다가 비난하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사면 초과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문선명 총재가 뭘 하냐면 당시에 워싱턴 타임스를 앞장세워서 세계 언론인 대회라고 걸 세계 언론 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인들을 갖다가 소련에 보내가지고 소련의 개혁개방의 현장을 보여줘서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의 진정성을 인식시켜갖고 돌아오는 그 프로그램을 팩트 파인딩 투어라고 해서 서방 언론인들을 소련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80명, 120명, 120명 3차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진정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우호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소련이 문선명 총재를 재평가합니다. 문선명 총재의 승공운동은 공산주의자들 죽이자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 살리겠다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소련에서 공식 초청을 받고 지금 뭘 하냐면 세계 언론인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 세계 언론인 대회와 더불어 세계평화정상회의라는 걸 같이 합니다. 세계에서 40개국의 전현직 국가 원수들을 동시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600명 가까이를 데리고 들어가. 이 대회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소련 생긴 이래 가장 큰 민간 국제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미국에서 소련에서 대형 사건이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문선명 총재를 크렘린궁에 초대를 합니다. 크렘린에 가갖고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크렘린에서 고르바초프를 최초로 만난 사람은 문선명 총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게 당시에 큰 사건이어갖고 한국 언론도 대서특필합니다. 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한국과 소련과의 수교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와의 수교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세계 언론인 대회에 참가한 문선명 세계일보 회장과의 여담에서 이 같은 것을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진아 특파원의 보도.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알려진 문상명 목사가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30분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세계 언론인 대회에 참석차 모스크바에 온 문 목사는 이곳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10분 크렘린궁 4층에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양측 통역 한 명씩만을 대동한 채 한반도 문제와 종교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막을 아무런 장애 요소는 없으며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수교가 이뤄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금년 내 수교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한 독일 통일은 시간 문제이므로 이제 남은 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논의할 단계이며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련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한 소련의 개혁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토하면서 한소 기술 과학 교류의 확대와 세계 전역에서 개발 건설 사업에 두 나라가 합작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 앞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KBS가 이렇게 보도한 건 아주 이례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선명 총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진아 특파원 세계적인 반공주의자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총재가 반공주의자인 거 모르고 만났을 것 같아요? 알고 만났을 것 같아요? 소련의 KGB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는 그냥 반공주의자로 사상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본인이 중남미니 미국의 정책을 요래갖고 소련을 그야말로 봉쇄하고 압박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련의 KGB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소련에서요. 소련의 신문이 이즈베스티아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뭐라고 한때 보도를 했었냐면요. 문선명 목사를 레브론 문은 세계 안티 소비에티즘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질적인 반동주의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는 거 고르바초프가? 크레물린에서 만나는 거 지금 이거는 세계가 뒤집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워싱턴 타임스의 라이벌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보도한 줄 알아요? 이 문선명 총재와 고르비의 만남을 갖다 보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크게는 보도 안 했는데 작게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만남 이렇게 달았어요.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만남. 만나갖고 여러분 고르바초프하고 지금 대담을 2시간 반을 나눴어요. 뭐라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와가지고 문선명 총재가 한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소련이 지금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개혁개방 이게 정치개혁 무슨 시장경제 받아들인다 이것만 갖고 소련의 개혁개방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계 앞에 소련이 진정한 개혁개방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종교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소련이 하나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레닌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레닌 동상. 여러분 그 고르바초프 그 얘기 듣고 야 하겠습니다 그랬겠어요?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당신 혼자 힘만 갖고 안 되겠다.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거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당신 나라 젊은이들 갖다가 나한테 맡겨주게 되면 내가 이 젊은이들을 당신의 개혁개방을 지지해주는 당신의 지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갖고 시작된 게 뭐냐면 소련 대학생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소련 대학생 미국 연수 사업이 시작됩니다. 1990년 7월 달부터 91년 7월 달까지 몇 명을 데려오냐면요. 3,500명을 미국에 데려옵니다. 이 3,500명 데려올 때 모든 비행기값 최저비를 문선명 총재가 100% 다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3,500명 갖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냉전 시대에 소련 대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평균 1년에 몇 명이냐? 평균 인원이 1년에 7명. 평균. 그러던 시절에 지금 3,500명입니다. 소련 정부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승인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3,500명 교육시킨 게 아니라 크림반도에 크림 알죠? 크림 지금 저 우크라이나 뺏어간 크림 거기에다가 여러분 연수원 빌려놓고 기차로다가 애들 실어날리면서 10만 명을 교육을 합니다. 소련 대비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1년도 8월 달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돼요. 군부 쿠데타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소련 개혁 개방을 반대하는 소련 군부가 들고 일어나갖고 탱크를 몰고 나와갖고 이제 소련의 모든 주요 기관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 군부 쿠데타라는 건 군대가 동원되면 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건 진짜 총 실탄 지급한 이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이 벌어져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소련 대학생들이 몰려나와서 스크럼을 짜고 이 소련 탱크를 막아세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 누구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나와갖고 여러분 이거 막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3,500명을 미국에 데려다가 여러분 포교했을까요? 통일교비더라고? 아닙니다. 그 목표는 뭐였냐면요. 미국의 워싱턴, 뉴욕을 보여주고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번영하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미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소련이 다시는 공산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3,500명을 데려옵니다. 경비를 다 보태가면서 이 아들이 와갖고 여러분 미국 와서 미국에서 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시에 이 소련 대학생들을 뽑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일하신 분들이. 어떻게 뽑았습니까? 영어 인터뷰를 했답니다. 영어 인터뷰 어디 가서 했냐? 모스크바 대학, 레닌그라드 대학, 소련 내의 명문 대학에 가서 영어 인터뷰를 해갖고 수재들만 뽑았답니다. 머리 좋은 애들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미국 오니까 미국처럼 돼야 되겠거든 소련이. 얘네들 돌아와갖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 갔다 오면 여러분 이거 입이 근질거려갖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70년대 미국 갔다 온 사람 동네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계급장 나는 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 미국 갔다 와서 얘네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련 혁명을 소련의 군부 쿠데타를 막아세웠어요. 이 막아세웠을 때 당시에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강근됩니다. 3일 동안 강근돼요. 3일 동안 이어져요 이 쿠데타가. 근데 3일 만에 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고르바초프가 풀려나옵니다. 풀려나와갖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풀려나온 그 다음날 나와갖고 뭘 선언하냐면 소련 공산당 해체를 선언해. 소련 공산당 해체. 그리고 여러분 시민들이 몰려나와갖고 레닌 동상을 철거합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오죠.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도. 청와대가 아니라 문선명 총재 자택으로 갑니다. 그 사진은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군부 쿠데타를 소련 군부 쿠데타 누가 막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시에 소련 군부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소련이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자연스럽게 망했다고 생각해요. 소련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소련은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문선명 총재 같은 분들이. 소련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소련을 무너뜨린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한편의 드라마예요. 그럼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소련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가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냥 무너져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와인버거라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와인버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와인버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전을 종식시킨 단 한 명의 영웅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단 한 명의 영웅. 문선명 총재가 단 한 명의 영웅을 얘기한다면 문선명 총재가 그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련이 91년도에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해체됩니다. 해체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소 수교라는 게 만들어지죠. 90년대. 그죠? 이게
이 노태우 대통령 때 대사급 외교관이거든. 이건 누구한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북한 김일성이한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련이란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는 해외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지원받았어요? 종주국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 경제 원조, 에너지 원조, 식량 원조를 다 받았던 겁니다. 근데 소련이 이제 종주국 안 하겠다고 팽개치는 건 뭐예요? 이제 북한한테 국물 뒀다는 겁니다. 경제 지원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련만 무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이 다 동유럽 국가들도 다 공산주의 포기하고 몽골도 공산주의 포기하고 민주화하고 이런 길로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92년도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 멘붕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김일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멘붕이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문선명 총재가 어딜 가냐면 평양을 찾아가요. 김일성이 만나러 갑니다. 김일성을 설득해갖고 통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요 쉬운 길이 아니라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그 목숨 걸고 갔다라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또 바꾸나 그게 뭐가 하는 문제가 뭐지? 나만 자기를 경험하는 걸 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1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에도 비슷하다고요. 지인하고는 있기 전에 지라이 저 많이 봐서 가져야 돼. 지인하고는 있기 전에 손만 안 남자이보다 사람들을 깨는 이 지인하고는 어떤 것이냐 대통령 차례도 할수 있어. 이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 이용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너무 마음 있어요? 있나? 마음 있어요? 있지? 이런데 나 봤어. 또 사람 뛰어 사람 봤어. 보지 못하는 게 귀한 것을. 그래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집약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만수대 의사당, 북한의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국회의사당 앞에 누굴 앉혀놓고 있는 거냐면 윤기복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김다련이라고 북한 부총리입니다.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지금 북한의 최고 간부들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연설한 거예요. 근데 연설 내용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 내리치는 장면 볼 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북한에도 영생탑이 있습니다. 영생탑 김일성 영생탑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은 정면에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는데 사람 봐서 마음 봐.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한 거다.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비판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은 정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뭘 얘기하면 주체상 비판하면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2시간짜리 영상의 일부입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포기하고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 남북 통일에 협조하는 길을 통해서 생존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남침을 사과하라고. 남침을 사과하고. 그러면 남한에 간첩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간첩 명단 나한테 내도록. 내가 교육시켜갖고 통일의 일꾼으로 만들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아까 보니까 어때요? 표정들이. 똥 씹은 표정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똥 씹은 표정이 수행원들이 똥 씹은 표정. 문선명 총재를 모시고 갔던 사람들이 이거 살아서 여기서 나가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메모를 주고받았답니다. 뭐라고 주고? We are finished. 우리는 끝났다고 이거는. 외교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정면으로 다 돌직구로 날리니까 여러분 거기 문선명 총재를 북한으로 초대하자라고 제안했던 사람도 북한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아오지 탄광감이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김일성 주석을 문선명 총재가 만난다고 간 건데
김일성 주석 만나기는 다 틀렸다고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윤기봉이가 가서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대로 보고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일성한테 문선명 총재가 이런 얘기인데 이 미친 놈이네 이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디 솔직히 다 얘기해버리니까 있는 데서 다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김일성이 그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석님은 만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잘해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김일성이 얘기를 다 듣더니만 야 배포 한번 대단한 사나이가 왔다. 내가 직접 만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김일성이 문선명 총재가 출국하기 하루 전날 헬기를 보내가지고 평안북도 정주 고향 방문하고 있을 때 헬기를 보내갖고 문선명 총재를 함흥에 있는 주석궁에 초대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역사적인 김일성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요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과 거의 뛰어가다시피 해서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보게 되면요 문선명 총재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장면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김일성은 주로 사진 찍을 때 이 손을 뒤로 해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누구도 김일성 손잡고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 사진 찍으러 가자니 확 잡더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조금 있으니까 빼려고 손을 막 빼더래. 그러니까 더 세게 잡더래 더 세게. 그래갖고 결국 김일성 손을 잡고 사진을 찍어. 근데 문선명 총재 자서 좀 보면요 내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뭐냐 내 인생에서 저 김일성이 끌어안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김일성이 끌어안지 않고는 남북통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김일성을 끌어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일성 주석이 나보다 7살이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다. 형님. 의형제를 맺습니다 가가지고. 근데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을 만나서 문선명 총재가 이 역사적인 회담을 합니다. 김일성 주석 앞에 문선명 총재는 사탕 발림하는 외교적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솔직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 해도 남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지금 위기에 빠진 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술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문선명 총재를 초대한 이유는 뭐예요?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 문선명 총재를 초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문선명 총재가 사탕 발림하는 얘기했으면 문선명 총재를 신뢰했을 것 같아요? 불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솔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솔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문선명 총재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를 북한이 믿었다는 증거는요 북한하고 문선명 총재가 맺은 합의문을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이 북한군이 열려갖고 우리가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남북 합의문이라는 게 발표되는 남북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경제협력 각서를 받게 되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문선명 총재한테 금강산 개발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금강산 개발 사업권을 문선명 총재한테 양도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금강산은 북한의 중요한 산이죠. 아무한테나 줘요 그거를. 이거는 문선명 총재를 북한의 김일성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 바깥에서 김일성이 김정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 바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문선명 총재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문을 연 겁니다. 이제 최초로 북한문을 열었는데 이게 문제는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생깁니다. 남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양에 가 있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가 오늘 3시간 동안 북한 주석 김일성과 만나서 남북한 경제 협력 문제를 비롯한 4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비난 성명을 잇따라서 발표했고 검찰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현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통일교 문선명 목사가 오늘 오전 함경남도 항우이 주석궁에서 김일성을 약 3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문 목사와 김 주석이 오늘 면담에서 이산가족과 통일문제, 남북한 경제협력과 핵문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는 오찬을 겸해 열린 오늘 면담에서 김일성 주석이 북한은 현재도 앞으로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어제 윤기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공동 성명에 이어 오늘 김일성과의 면담 소식이 전해지자 이북 오도민회와 한국기독교교회 청년협의회 등 사회 종교단체 등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문 목사의 행위가 무책임하고 반국가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 목사의 북한 내 활동이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 불가침, 핵사찰과 관련한 어제의 공동성명과 오늘 김주석과의 합의 내용 그리고 문 목사의 발언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반공법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냈겠대요. 문선명 총재를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문선명 총재를 왜 초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한국에 뭐 기업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종교지도자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왜 문선명 총재를 초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북한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문선명 총재를 초대한 줄 아십니까? 문선명 총재가 한국 바깥에서 그때 당시에 한국 바깥에서 가장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를 북한은 초대한 겁니다. 왜?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문선명 총재를 한국 정부가 존중했어야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뭐 이북오도에 반대? 그 반대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문선명 총재가 한국 정부에 얘기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못됐어요. 이게 당시 KBS에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통일의 표주. 결국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통일의 골든타임을 날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북한에게는요 생존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 그 생존의 길은요 체제 전환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라든가 동유럽 국가라든 동독 이런 나라들이 다 과거의 공산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화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공산주의 집권 세력들이 다 생존의 길을 찾아갑니다. 맞죠? 다 생존의 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북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북한이 개혁 개방하려면 누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남북 통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개혁 개방, 베트남 개혁 개방은 달라요. 북한의 개혁 개방은 뭐냐면 남한 주도의 통일에 북한이 협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누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남한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한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해도 생존의 길을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심어줄 때만이 북한은 개혁 개방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체제 전환을 통한 생존의 길이 막히면 북한에게 남은 유일한 해법은, 유일한 생존의 길은 체제 유지를 통한 생존의 길입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개발한 게 뭐예요? 북한은 이때부터 핵무기 개발해 놨습니다. 남북 대화가 이제 보니까 아니거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북핵 위기가 언제 와요? 1993년 클린턴 그죠? 뭐 연변핵 시설 공격하겠다. IAEA 탈퇴하고 NPT 탈퇴 그죠? IAEA 사찰 거부하고 NPT 탈퇴하고 연변핵 시설 막 가동하는 일이 북한에서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가 뭐 또 역할을 하냐면요. 미국에 있는 카터 대통령을 북한에 보냅니다. 그러고 뭘 하냐면 김일성 주석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주선합니다. 정상회담을 주선한 건 문선명 총재입니다. 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방문 형식을 통해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심장마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전군 비상경계령을 때립니다. YS라는 사람. 이게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김일성이 죽는 저자면 문선명 총재는요. 박보이 세계일보 사장이 박보이 사장이었는데 박보이 씨에게 평양 가서 조문하라고 조문을 할 걸 명령을 내립니다. 조문 가라. 그러니까 아유 여기 비자 안 내주면 어떻게 갑니까? 비자를 안 내주면 압록강 두만강을 헤엄쳐서도 가라고. 그래 가보니까 남한에서 온 사람 자기 하나래요. 한국 정부의 국정원에 다 얘기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좀 북한 사정 어떤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그러고 약속하고 갔어요. 근데 갔다가 조문 갔다가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겠다고 3년을 못 들어와요. 여러분 반공이 아무 때나 다 여러분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반공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북한을 상징했던 인물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뭘 하냐면 전군 비상경계 이거는요. 초상집에 대한 예의가 손톱만큼도 이거는 아주 추악한 짓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서 옆집에서 저 새끼들이 더 들어 우리 저 강도 집안 저 새끼 부모 죽었는데 저기 우리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보초 쓰자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당시에 이 전군 비상경계령 내린 거 보고 완전히 흥분했답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가갖고 저 남조선 놈들 작살내놓고 그 다음에 장례식 하자고 완전히 흥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철딱소년은 대학생 저 운동권 놈들이 저 뭡니까? 애들이 대학에서
김일성 조문 분향소 만들어 놓고 조문하다 걸려가고 조문 파동이 한국사에서 벌어져요. 김일성 규탄대우로 갑니다. 한국은. 김일성 죽었을 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국 주재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존 에버라드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그 기고문 자주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제가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당신들한테 통일의 기회가 있었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언제냐. 94년도 김일성 죽었을 때 YS가 평양 직접 가가고 직접 조문하고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 향해서 손 한 번 흔들었으면 그대로 통일로 가는 거였다. 여러분 이게 통일의 골든타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날려버립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왜 문선명 총재가 평양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가 모든 공산국 국가들이 공산주의 포기하고 가는 이 냉전 종식 시기가 우리의 통일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문선명 총재 협조했겠죠. 그죠?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된 근성이 있어요. 보면 누구 잘 나가면 끄집어 내리려고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거짓말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또 결정적인 찬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문선명 총재에게 김일성이 금강산을 개발해달라고 맡깁니다. 금강산 개발 계획서를 만든 김일성이 기분이 좋아하고 사인을 크게 해줍니다. 그 표지에다가 이대로 개발해달라고. 여러분 문선명 총재의 금강산 개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북한하고 통일하려면은 북한을 좀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면 북한에게 시장 경제의 맛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화시키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냐면 북한을 개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좋은 사업이 뭐냐? 이상적인 사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본 거예요. 중화공업 이런 건 쉽지 않잖아요. 인프라가 없으니까. 근데 관광산업은 뭐 호텔 짓고 카지노 짓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금강산 일대를 갖다가 개발하는데 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선명 총재는 북한 정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계약을 해갖고 이거를 하는 거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정 재벌이 특혜 사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 북한이 마음대로 요리할 거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DJ 정부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요. 현대 손을 들어주죠. 현대 손을 들어서 현대가 금강산을 개발. 현대 어떻게 됐어요? 그 현대 그 사업을 추진했던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정몽원이라는 사람이 북한에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뭡니까 5억 달러인가? 김대중 정부가 비밀리에 돈 갖다 준 거 전달했다 특검 받다가 결국은 정동 사업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금강산 어떻게 됐어요? 금강산 어떻게 됐어요? 금강산을 통해서 들어간 돈은 북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아니면 북한을 시장화시켰습니까? 여러분 북한 그 돈 갖고 북한은 뭘 했을 것 같아요? 금강산을 통해서 흘러간 돈 갖고 결국은 북한 체제 유지하는 데 그 돈을 쓰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데 이 돈을 쓴 겁니다. 금강산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북한을 상대로 남한 기업들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 정권이 이걸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정권 따라 맨날 바뀌죠. 그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상회담이니 뭐니 다 활용합니다. 북한을 진짜 변화시키겠다는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대북 사업을 통해 성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대북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 돼갖고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북한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끼리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라는 하나의 상대를 놓고 우리끼리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북한한테 돌아가니까 북한이 다 선택합니다. 보수 정권 들어서면 대화 안 합니다. 진보 정권 들어서면요. 만만하니까 대화하고 교류협력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북한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어떤 식이 됐냐,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까지 북한에 뭐 우리나라 NGO 단체들 있잖아요.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 북한을 상대로 경쟁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 다른 데 거 안 받고 북한이 우리를 실어서 우리 것만 받아준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북한이 다 선택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을 뭘 변화시켰습니까? 이제까지 남북교류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30년 동안에 여러분 대북 관계입니다. 통일으로 다르잖아요. 평화자동차 다 뺏겼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건 통일의 기회의 상실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의 기회가 상실됐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하고 여러분 소련의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한 미국,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뭘 경험하냐면요. 북한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대량 아사,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요. 최소 미니멈 50만, 크게 보면 300만 명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맞이했던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정권이 있다고 하면요, 정치 세력 그 가장 사악한 집단들입니다. 일제시대 매국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북한에 살아있는 우리 동포들 상대로 해서 그들의 생명과 일생을 놓고 여러분 장난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뭐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데 우리가 사진 한 장 본 게 없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일치하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그 굶어 죽은 시체들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통일되면 그거 다 사진 나오겠죠? 증거자료 나오겠죠?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한에서. 통일이 안 되고 북한 때문이 아닙니다. 남한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봐야 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00만 명 굶어 중에 지금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30년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나빠졌어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무슨 평양문화보호법이니 반동문화사상법이니 더 포괄적인 공포정치가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인권 탄압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권, 어느 정치 세력이 남북관계를 과연 잘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서로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요.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북한 문제 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잘못한 이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설명해보면 진짜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문선명 총재는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당신 꿈을 못 이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 북한 문 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건 2012년도에 문선명 총재 돌아가셨는데요, 저 문선명 총재가 기르는 저 통일교회 저게 다 배신해버립니다. 문선명 총재. 지금 저 통일교회 제가 보면요 여기 그 사이비종교회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쪽으로 하잖아요. 지금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까? 가평에다가 뭐 이상한 국물 같은 거나 짓고 앉아있고. 저는 그거 사이비 종교라고 봐요. 지금 저 통일교회는 문선명 총재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교회를 지으라 그랬어요. 다 교회 해체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 살라고 그랬지. 지금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제 말이. 가슴 아프지만 고백하지 마세요. 그게 저희 통일교랑 아무런 관계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선명 총재가 이루려고 하던 그 꿈을 다시 실현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통일의 기회가 다시 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와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요, 문선명 총재 아들인 문현진 박사가 지금 나서고 그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기회냐? 이게 왜 기회냐? 여러분 김정일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2011년도에 죽었죠. 근데 김정일이가 후계를 준비해놨습니까? 못해놨습니까? 후계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급살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9살짜리 김정은이 얘가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경험 없는 이 김정은이가 뭐 했냐면요, 5번 핵실험했습니다. 6년 동안. 5번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그냥 연이포되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통틀어서 핵실험 딱 한 번 한 건데 얘가 5번을 했어. 그 바람에 여러분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 그죠? 국제적인 고립 환경에 빠졌죠. 대북 제재라고 하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요 지금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저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럼 이거는 기회예요, 아니에요? 과거 냉전 시대, 냉전 종식기에 북한이 지금 고립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고립된 겁니다. 고립된 거예요. 그죠? 그 통일의 기회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운동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민간에서 시민단체, 시민운동으로 해야 돼. 그래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2012년도 돈 안 들어갔고 불과 15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자신하는 게 저희가 제일 강력한 통일운동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코리안 드림 때문입니다. 코리안 드림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 강의 능력 갖고는 이 코리안 드림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이 코리안 드림을 문현진 박사 왜 쓴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문선명 총재의 저 통일운동.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적 이미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걸로 다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프레임, 이거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감동하고 따라올 수 있는 시민운동이 가능한. 그래서 이 코리안 드림이다. 여러분 또 왜 통일교에 실패했냐? 문선명 총재가 왜 실패했냐면요. 문현진 박사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밖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게 안 좋은 시각에서 보는 밖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더 크다는 겁니다.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통일교를 이 종교적으로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괴리감이 생겨갖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비전을 내놓고 지금 정파와 종교를 초월한 이 통일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이제 광복 80주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여러분 우리가 이 캠페인을 성공해야 됩니다. 이 캠페인에도 다행히 여러분 대회장을 우리 정운찬 총리가 맡아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정치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야를 대표해서 조직위원장으로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이 맡아주시고 또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행사를 KBS가 주간 방송을 맡아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 많이 했죠, 그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진짜 통일의 이 기회를 우리가 날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여기 이 운동을 동참하면 이게 통일교 따라다닌다고 욕할 텐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무지한 사람들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무지한 사람들은 깨우쳐줘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참 이 운동하면서 힘 빠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밖에서 뭐라 한다고? 그러고서 그냥 가버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운동은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이 될 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운동이 될 거예요.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 만드는 운동이 될 겁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서 주인이 되주시길 바라면서 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숙연해지시지 않으세요? 이 강의 들으면 막 가슴에서 막 올라옵니다. 저는 수십 번 들을 때마다 뜨거워집니다. 이 현장에 제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분이 남기고 간 이 모든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애쓴 부분이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 이렇게 100년의 대장정이라는 주제로 정말 억울하게 누명서고 가신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그것을 프레임을 이제는 좀 우리가 벗겨드려야 된다. 하나하나 다 말씀 다 못 드린 거 큼직큼직한 하시는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역사가들은 다시 역사를 써야 되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그래도 많이 줄여가면서 우리 세기대 의장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강의를 늘 하고 계십니다.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리겠습니다.